안녕하세요. 제27회 재해동포 문학상 공모 사전 설명회 진행을 맡은 운영 사무국 담당자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재해동포 문학상은 재해동포청이 주최하는 1999년부터 이어져 온 세계 최대 규모의 재해동포 문학 공모전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는 공모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약 1시간 동안 재해동포 문학상의 역사와 의미, 참가 방법, 그리고 역대 수상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제22회 단편소설 부분 대상 수상자인 반수현 작가님도 함께 해주셔서 실제 수상 이후의 이야기와 작품에 담긴 뒷이야기도 들려주실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회 재해동포 문학상 공모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해동포 문학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살아가는 재해동포들이 한글이라는 언어로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매년 이어져온 한글 문학 창작 공모전입니다. 이 공모전은 문학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고자 전 세계 재해동포들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재해동포 문학상은 단순한 공모전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함께 즐기는 문학 축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26회 공모전에서는 무려 51개국에서 517명의 동포가 참여해 총 1317편의 작품을 응모해 주셨습니다. 이는 문학상에 얼마나 폭넓은 관심과 공감을 얻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참가국과 수상국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수상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수상자가 배출된 국가는 미국, 그 다음은 중국, 그리고 캐나다 순입니다. 북미와 동북아 지역에서 특히 활발한 참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대륙의 나라에서도 꾸준히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제15회부터 26회까지 11년 연속으로 수상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해동포 문학상은 전 세계 동포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국제적 한글 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문화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해동포 문학상의 특별한 점은 단지 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해동포 문인들이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활동 중인 이수정 작가는 2023년 타이그 마스크라는 작품으로 재해동포 문학상 단편소설 부분 대상을 수상한 뒤 영남일보 신춘문예와 웹진 너머의 신인문학상에도 당선되며 한국문학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미하엘 작가님은 1949년 우즈베키스탄에 태어난 고려인 3세로 러시아어로 문학 활동을 시작한 뒤 이후 한국어 창작으로 영역을 넓혀온 이중 언어 작가이십니다. 2001년에는 제3회 재해동포 문학상 단편소설 부분에서 해바라기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쿠프린 문학상, 카디에프 문학상, KBS 해외 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정체성,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꾸준히 탐색해온 작가님의 작품은 해외 한인 문학의 정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제22회 단편소설 부분 대상 수상자 반수현 작가님도 자랑스러운 재해동포 문학상 출신 대표 작가입니다. 반수현 작가님은 수상 이후 김승호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가능성을 널리 인정받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이처럼 재해동포 문학상은 해외 한인이 작가로 첫 발을 내딛는 통로, 수상 이후 국내의 문학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자 그리고 국내 한국 출판사, 문학 단체, 언론과의 연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전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응모 자격입니다. 이번 재해동포 문학상은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거주 중인 재해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주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7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해동포라면 성인 부문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만 7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면서 거주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경우 응모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준은 이번 공모전의 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연령은 만 나이로 산정된다는 점 접수 시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체류 기간은 출입국 증빙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날짜를 계산하여 정확한 체류 기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 부분입니다. 총 세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시, 단편 소설, 수필입니다. 각 부문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복수 응모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분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는 3편에서 5편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글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편 소설 부문은 한 편에서 3편까지 제출 가능하며 한 편당 약 16,000자, 응모 서신 15쪽 내외를 권장합니다. 수필 부문은 한 편에서 3편까지 제출 가능하며 한 편당 5,000자에서 10,000자, 분량으로는 5쪽에서 10쪽 내외입니다. 응모 시에는 반드시 작품 응모 서식을 사용해 주셔야 하고 작품은 한 편씩 개별 파일로 저장해 코리안넷 접수 페이지에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작품명의 서식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모 부문, 응모자 성함, 작품명의 순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직접 재해동포장 사이트를 보면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리안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재해동포 문학상, 공모전 이미지 또는 공지사항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송출 관계상 화면 캡처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팝업 이미지로 재해동포 문학상 공모전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이 재해동포 문학상에 있는 큰 배너 이미지 혹은 공지사항에 있는 제27회 재해동포 문학상 공모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올 예정인데요. 공모전 신청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공모전 포스터 하단으로 스크롤해서 신청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래로 스크롤을 진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신청 바로 가기 버튼이 나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제공하는 언어를 확인 후 한국어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모전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신 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올 예정인데요. 제27회 재해동포 문학상 공모 신청서는 아래 언어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하고 한국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신청서 제공한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다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이미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처음 이용하신다면 아래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거나 새로 오시는 분들은 비밀번호 찾기 우측에 존재하고 있는 회원가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옵니다. 개인 회원 중에서 해당하는 칸을 클릭해 주신 후 원하시는 가입 방법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인 회원은 재외동포와 내국인, 그리고 단체 회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 자격으로 응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 회원 두 가지 자격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 14세 이상과 만 14세 미만도 구분 부탁드립니다. 해당 판을 클릭하신 경우는 오른쪽에 보이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개인 회원 이메일 인증 후 가입 혹은 네이버나 페이스북, 구글 계정으로 진행하는 SNS 연동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 인증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각 입력란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뒤 인증 메일 발송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와 뒤에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아래 보이시는 인증 메일 발송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 메일 발송을 클릭하신 경우 개별로 이메일로 인증 번호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해당 인증 번호를 복사하시거나 혹은 직접 타이핑하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팝업창이 나오게 되는데 메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인증번호를 작성란 옆에 있는 확인 버튼 옆에 넣은 다음에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다라는 팝업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페이지 하단에 있는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박스를 눌러 동의해 주신 뒤 동의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이 아래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와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입 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각 입력란에는 정확히 정보를 입력하신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안넷에서 활용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거주 국가와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자동가입 방지 필수 정보가 있는데요. 방지 오른쪽에 있는 영어나 숫자들을 정확히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된 다음에 재해동폰 항상 참가 신청서 페이지에서 수집 이용 및 기본정보 작성, 참가 신청 사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은 이제 사업 신청을 누르시면은 사업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택 및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실 점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인데요.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집 이용 동의를 마치시면은 기본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성명과 그 생년월일, 국적과 거주 국가, 그리고 거주 기간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은 몇 년, 몇 개월 단위로 정확히 입력하실 수 있으며 거주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 단기 체류 자격 소지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응모 서식 다운로드입니다. 작품 응모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작품 응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워드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작품 응모 서식 파일의 내용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아까 보셨던 작품 응모 서식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 보이는 작성 요령 칸의 내용을 삭제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본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워드 파일에는 서식 변경이 불가능한데요. 폰트는 도듬체 12포인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용을 삭제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시면은 이 작성 요령이라던가 서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에는 작품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파일명은 참가 부분, 성명, 작품명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허균이라는 사람이 단편소설 부분에 홍길동전이라는 작품을 출품한다면 단편소설을 제일 먼저 파일명에 적은 다음에 슬래시 허균, 슬래시 홍길동전의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가 부문, 성명, 작품명 순으로 작품 정보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장품 응모 서식 다운로드 오른쪽에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좌측 이미지처럼 파일명이 나옵니다. 이 응모 작품은 이메일이나 개별 제출로 별도로 제출받지 않으며 이 신청서 내에 이 추가 버튼을 활용하셔가지고 첨부하셔야 됩니다. 응모작이 여러 편일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편씩 파일로 추가한 다음에 저장해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한 편씩 파일을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재해동포 문학상 공모전은 단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여러 부문에 있어가지고 응모를 하실 경우에는 재해동포 문학상 참가 신청서 페이지에서 참가 부문 항목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항목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 단편소설, 수필 부문에 모두 응모하신다면 왼쪽에 보시는 파란 체크박스를 모두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응모하실 편수를 스크롤 하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응모작이 여러 편일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편씩 파일로 저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약서 동의 후 저장입니다. 서약서에 동의함을 선택한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동의함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지 마이 페이지에서 저장된 신청서를 조회했을 때 신청 완료 버튼이 나옵니다.
동의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마이 페이지에서 저장된 신청서를 조회할 때 신청 완료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안내 팝업 창이 나옵니다. 신청하신 내용은 제출 기한 내 마이 페이지 사업 신청 관리에서 확인과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위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신청하신 내용은 마이 페이지 사업 신청 관리에서 확인, 수정, 삭제가 가능하며 신청 완료가 하셔야 온라인 접수가 됩니다. 이 페이지까지는 현재 신청서 작성 페이지인데요. 신청 완료하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리안 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이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 페이지 클릭하시면은 사업 신청 관리를 왼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편에 사업 신청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에 뜨는 세부 항목에서 사업 신청 내역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작성해 주신 신청서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업 신청 관리, 사업 신청 내역에서 작성해 주신 신청서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임시 저작한 신청서는 신청 완료 버튼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 저장한 신청서에서만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제출이 완료된 것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최종 제출 후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부문 지원 시에는 꼭 다음 이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모전 접수 안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모전 접수 방법, 자주 묻는 방법, 실시간 Q&A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공모전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클릭하셔도 되고 코리안에서 있는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셔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 Q&A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질문자 닉네임과 왼쪽에 질문 내용을 입력하시면 쉽게 Q&A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스크롤을 진행하셔서 다른 분들이 진행하신 Q&A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편 접속 버튼입니다. 여기 상단에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실 경우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문, 접수하기, Q&A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국어 안내입니다. 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국어의 공고를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언어명을 클릭할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고 내용은 한국어 공고로 추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접수 안내 페이지에서 접수 방법 버튼을 클릭하실 경우에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접수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청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수강 경험담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동급 문학상 제22회 단편소설 부분 대상 수상자인 반수현 작가님이 직접 수상 경험담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수연입니다. 제가 재동포문학상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며칠 고민을 하다가 재동포로서 올해 글을 쓴 제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8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왔습니다. IMF가 한창일 때였지요. 4살 아이를 데리고 일가 친척은커녕 친구도 하나 없는 곳에 와서 1년을 보냈고 그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삶이 그러하듯 제게 닥친 이국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야금야금 파먹다가 결국 모든 걸 끌어부어 작은 식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손님이 너무너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내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겨워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읽을 거리가 귀한 시절이어서 제 책장에 꽂혀있던 이미 읽은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랬었죠. 그러는 중에도 가게는 매일매일 망해갔어요. 2002년에 빈손으로 들고 나올 점에는 몸도 많이 망가져서 2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이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막연했던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수면 위로 뚜렷이 떠올랐습니다. 글을 쓰면 생에 대해서 좀 더 용감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소설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러나 마음 먹는다고 쓰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써야 할지,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습작을 해보았지만 기괴하고 연민에 가득 찬 그런 유치한 글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때 미국 아틀란타에 사는 친구를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이런저런 메일을 주고받던 중 온라인 소설 강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소설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머나먼 송바강의 제자 박용환 선생님이 가르치시던 반이었는데요. 그때 제 기억은 예스24인가 거기에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미팅으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상에 숙제 원고를 올리면 선배님들이 첨삭을 하고 선생님이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숙제를 내고 그 숙제 검사를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름 연애 편지도 열심히 쓰고 친구들 것도 좀 써주고 주변에서 글 좀 쓴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내가 세상에 이렇게 온통 빨간 줄이 쳐진 그런 숙제 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법 띄어쓰기는 물론이고 이건 비문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정확한 문장이 아니다. 그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 나를 좀 미워하나? 이게 왜 틀렸다는 거지? 이런 분노, 누구를 향한 건지도 모를 분노, 나 역시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이런 자괴감, 그때 느꼈던 좌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짧은 산문에서 시작한 습작이 소설이 되고 3년 동안 습작으로 4편의 소설을 겨우 완성했습니다. 게으른 편이었지요. 함께 시작한 친구는 15편을 쓰는 동안 저는 고작 4편을 썼으니까요. 변명해 보자면 아이들은 여전히 너무 어렵고 살아가려면 돈은 벌어야 했었고 소설은 정말 어려웠지요. 그리고 2004년 겨울 신춘문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습작 중 2편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보내게 됩니다. 그 두 신문을 선택한 이유는 상금이 가장 많았기 때문인데요. 상을 받으려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그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당선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12월 22일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날은 동짓날이었어요. 애기 동지라서 팥죽 대신 팥칼국수를 끓여 먹고 아기들을 재우고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거리고 있었는데요. 새벽 1시경에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그땐 휴대전화가 그리 보편화되어 있질 않아서 집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전화기가 한꺼번에 울렸어요. 먼저 덜컥 겁부터 났지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더니 한국이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심사 중이지만 몇 가지를 물어보겠다. 중복 투고를 했느냐, 전공을 했느냐, 어디서 소설 공부를 했느냐 이런 걸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고 10분쯤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하더군요. 오마이갓,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구들이 제 비명을 듣고 모두 깨어났고 우리는 함께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 야밤에 며칠을 제보를 꼬집어서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시인가 뭐 그렇게 실감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뻤지만 그뿐이었습니다. 2편 더 문해지에 발표를 하기는 했어도 더 이상 청탁은 없었지요. 투고를 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문단에서 저는 아직 태어난 적도 없는 무명이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먹고 사는 건 정말 어려웠고 아이들은 어려서 글이 아니래도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늘 괴로웠지요. 가끔 한국에 나가면 요즘도 글을 쓰니 그런 인사말을 들었는데 그럴 땐 실패했다는 좌절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것들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느낌. 내 갈망이 가짜였다는 의심. 그렇게 9년이 흘러갔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을 들어갔고 육아의 임무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핑계가 사라진 것 같았지요. 글을 다시 시작해야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나를 대면하는 게 두렵기도 했고요. 어쨌든 다시 소설을 쓰기로 했습니다.
둘째를 학교에 내려다 주고 곧장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재해동 부문학상에 응모를 하기로 했지요. 오랜만에 한글 파일을 열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행가 가사도 썼다가 냉장고 속에 든 음식 재료도 썼다가 기억나는 친구들 이름도 썼다가 그렇게 아이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도서관 정독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줄을 쓰고 또 지우고 또 한 줄을 쓰고 또 지우고 그렇게 2달 만에 소설 한 편을 겨우 완성했습니다. 블로그에 끼적거리던 단상을 다듬어서 수필도 한 편 썼습니다. 그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국에서 메이저 일간지의 신춘문예로 등단했다는 좋은 평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시 어딘가에 응모하고 떨어지면 등단이 다만 운이 좋아서였다는 걸 들키게 되는 건 아닐까 떨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겐 실패의 쓴맛이라도 그걸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지요. 나는 평생 실패했다는 마음을 숨기는데 애를 쓰며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게 2014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소설가 수필 두 장르에서 모두 가작을 받았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소설을 응모했습니다.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는 우수상 대상 수상자는 다시 응모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풀렸던 2018년에 다시 소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어디에서도 청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 다시 응모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두문불출하며 썼던 소설 해선의 집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겐 재해동 법문학상 상패가 4개가 있습니다. 상은 5번을 받았습니다. 응모를 할 때마다 뭐든 받았지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제겐 아주 큰 의미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 응답하는 시간. 그러는 동안 저는 겨우겨우 글을 쓰는 사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청탁하지 않는 무명 작가지만 재해동 포문학상에는 응모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건 오랫동안 제가 글을 써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어느 때부터 매년 재해동 부문학상의 심사평에는 출품된 작품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한국 문단의 내 언어와도 손색이 없다. 그런 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글을 써서 발표할 공간은 없었고 저를 증명할 방법도 희박했으니까요. 한국 지자체에서 하는 대부분의 공모전에는 한국 국적자의 하남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작가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장작촌에도 요즘은 그런 게 붙은 곳이 많습니다. 다시 갈 길을 잃고 싶지 않아서 2020년 저는 16년 동안 썼던 글을 열심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시 써다시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평론가 선생님이 운영하는 문학 전문 출판사 강에 투고를 했습니다. 이제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누군가 작가가 책을 내는 것은 방 한 칸을 가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제 내 방이 갖고 싶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다행히 출판사에서 제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2021년 6월 마침내 통령이라는 제목의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참, 통령은 제 고향입니다. 그 소설을 읽어본 출판사 대표님이자 평론가 선생님은 제 모든 소설이 통령을 향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받고 조금 울었습니다. 첫 소설집 통령은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학 나눔에도 선정되었고 교보문고에서 조사한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도 뽑혔습니다. 무명 작가가 낸 첫 책이지만 사쇄를 찍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해는 교유서가에서 산문집 나는 바다를 닮아서도 출간했습니다. 그 책도 문학 나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고 선정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평론가와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부당하다며 공론화에 앞장서 주셨고 몇 개의 신문 칼럼에서도 다뤄주셔서 올해부터는 문학 나눔과 통합된 세종도서에서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규정이 사라진 것도 반갑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재외동포들이 여전히 모국어로 글을 쓰고 있고 문학으로 이국의 적막함을 이겨나가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좋았습니다. 2024년은 제겐 좀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해 6월 문학인에 발표한 제 소설 조각들로 김승옥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김승옥 문학상 수상집은 매년 제가 꼭 챙겨보는 수상집이라 참 의미가 컸습니다. 제가 쓴 글에 어떤 호응도 바랄 수 없는 이국만리 떨어져 혼자 글을 쓰는 제게 고국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같았습니다. 뭔가 이제 비로소 세상에 나가도 될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올해 9월에는 두 번째 소설집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첫 소설집 통영의 작가의 말에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민을 오지 않았다면 나는 소설 같은 건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민을 왔고 죽도록 힘들었고 미치도록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한국어로 글을 쓰는 동안 내가 이국의 어느 곳에 있다는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모국어로 글을 쓰는 동안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으니까요. 받침코나 미나리 같은 이민자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이 요즘 인기입니다. 좋은 작품들이지요. 그러나 이민자 소설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많이 쓰여져야 하고 더 많이 쓰여질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제 현대인의 보편적인 정서가 되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조금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재외동포 문학이 우리끼리의 문학이 아니라 한국 문학의 당당한 일부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해 나갈까 합니다. 이국에서 글을 쓰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응원을 보냅니다. 네,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제1동포 문학상을 준비하고 계신 동료분들께 따뜻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생긴 좀 질문들을 이제 제1동포 문학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대신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작가님께서는 오랜 시간 제1동포 문학상에 참여해 오셨고 마침내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공모전이 작가님의 창작 여정에서 어떤 의미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5년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을 했지만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물론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잊혀지고 한국의 문단에 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던 중 재외동포 문학상이 없었다면 아마 제 경력이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재외동포 문학은 제게 편말이 되어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표지판이 너무 띄엄띄엄 있으면 가는 길이 불안해지잖아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 방향이 맞나, 아무도 안 가는 길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될 때 재해동포 문학상은 너무 멀지 않은 목표가 되기도 하고 갈 길을 의심 없이 가게 하는 표지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길로 가세요. 가다 보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요. 그런 의미에서 재해동포 문학상은 제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그 채팅으로 한수연 작가님께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선 아직은 질문이 없어서 제가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작가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문학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공모전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나 참가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처음 동포문학상을 준비할 때는 이게 재외동포문학상이라는 특징이 있는 상이니까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민 와서 고생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글을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따로 주제나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소설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쓰고 싶은 걸, 잘 쓸 수 있는 걸, 잘 아는 걸, 이런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싶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는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고를 쓰고 나면 그걸 추적하고 고치고 또 고쳐나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들 내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몇 권이 될 거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기구하고 특이한 이야기가 반드시 좋은 소설은 아닙니다. 별거 아닌 듯 사소한 이야기라 해도 그 이야기가 들려주고 싶은 방향을 적확하게 잡아내고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저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채팅으로 작가님께 또 진솔한 말씀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통영 소설집을 잘 읽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네,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선택하고 글의 방향을 잡는 일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작가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글을 완성해 나가시는지 좀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야 한다고들 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거기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의 시선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 속에서도 소설의 순간과 시의 순간이 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만나면 짧게라도 메모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머릿속에서 굴러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적당히 굴러서 덩어리가 좀 커지면 써봅니다. 그렇게 소설을 쓰다 보면 내가 왜 이걸 소설로 쓰려고 했지? 이건 소설이 안 되려나 봐. 도대체 뭐가 나를 붙잡았던 거지? 그런 회의의 순간이 옵니다. 문인 줄 알았는데 벽이더라. 뭐 그런 순간이요. 저는 그때가 제일 고비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괴롭고 쓰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글만 안 쓰면 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한 번도 그런 고비 없이 소설이 완성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만이 소설이 되더라고요. 소설 한 편이 별다른 흠 없이 잘 써여졌다 싶은 그 순간을 우리는 초고라고 부르는데요. 초고는 소설은 바로 그 초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지우고 다시 써야 하지요. 처음 소설을 쓸 때 떠올랐던 그럴듯하고 멋진 문장은 지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장 때문에 소설을 시작했지만 그 문장이 소설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좋은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이야기이고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대부분 지나치게 반짝이는 그 무엇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습작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런 오류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훌륭한 문장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지우지? 그걸 결국 못 지우고 있다가 이야기를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어렵게 건져낸 문장을 지울 때는 속도 쓰리고 마음도 많이 아프지만 이제는 조금 요령이 생겨서 예전보다는 조금 쉽게 지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특정 주제에 얽매이지 말라는 조언이 귀하다는 또 반응도 있었고, 현재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마음이 작가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작가님께. 그 재동포 문학상 공모전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글은 어떤 글이라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소설집 통령을 냈을 때 7편의 소설은 다 외국이 무대인 소설입니다. 통령은 이민자가 한국 어머니 상을 치르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간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대가 미국이나 캐나다인데요. 그 소설을 읽은 많은 분들이
이민자 소설이지만 보편적으로 와닿는다. 내 이야기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뭐 흔한 이야기지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지 그걸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지, 어떤 스타일로 이 이야기를 쓰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특정한 소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잘 아는 이야기고, 뭐 가령 내가 여기서 학교 선생님을 한다 그러면 이 나라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배경이 되고 내가 잘 아는 얘기니까 좋은 소재로 흥미를 끌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소설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 속에서 조금 더 보편적이고 설득을 해 나갈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는 것, 거기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질문해주신 분께도 아마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우선 현재 질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약간 기다리는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원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그 앞으로 올해 또 새로운 소설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네네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에 그러니까 2001년 6월에 그 6월에 소설집을 묶어내고 나서 이제 그동안 3, 4년 동안 쓴 소설을 묶었는데요. 다행히 소설집이 출간되고 난 뒤에는 가끔 청탁도 오고, 그래서 소설이 모아졌습니다. 이번에 김성옥 문학상을 받게 되면서 그 김성옥 문학상을 주최한 그 출판사에서 계약 제의가 들어와서 소설집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 소설도 역시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또 이민자이면서 노년인 삶에 대해서 어, 그 유랑하는 그런 정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쓰고 보니까 그 여행 로드 트립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여기서의 저의 삶이고 제 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품에 그런 게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음, 그런 얘기가 많이 담기고 첫 번째 소설보다는 조금 더 성숙된 소설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빨간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추가로 네, 네, 또 그 베로니카 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네. 이민 생활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사실은 그 원동력이 이민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등단을 하고 나니까 등단이 마치 과정이 아니라 목표처럼 느껴졌어요. 등단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어, 제가 여기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민자로 사는 동안 어떤 분하고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회원이 된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좀 가짜 감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글을 더 열심히 쓰지는 못했는데, 여기에서 살면은 숨기가 쉽잖아요. 내가 글을 썼다는 사실을 저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고, 주위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주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괴로운 것에서 도망가기도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동력이 없었다는 게 전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 부채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꿈에 대한 의심, 내 갈망에 대한 의심, 그리고 계속 변명거리만 쫓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도망을 다녔는데,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든 곳이 이민자의 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같이 글을 쓰는 친구분들, 아니면 한국 온라인으로라도 소설 합평을 받는 그런 그룹이나
뭐 온라인으로라도 소설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다음에 기한이 정해진 작품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써야 된다. 아무리 그 유명한 골프 선수도 경기가 없을 땐 연습하기 너무 싫대잖아요. 그러니까 즉 작가들도 소설을 쓰게 하는 거는 마감인데, 마감이 없는 소설을 쓴다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마감, 뭐 누구에게 약속을 해서라도 어떤 마감을 정하고 그 마감을 맞춰서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원동력에서 그다지 성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어, 그런 권유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충분한 또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제가 문학 행사를 진행을 할 때 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평소 작업하실 때 작가님께서 뭐 선호하는 공간이라던가 루틴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예전엔 도서관을 많이 갔고요. 요즘에는 제 단골 카페가 있어서 그 단골 카페에 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죠. 카페에 가서 앉아 있으면 모두 영어로 얘기하고 내가 쓰고 있는 이 언어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이런 공간에서 모국어로 뭔가를 따닥따닥 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어,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주로 카페에 가서 뭐 하루에 서너 시간 글을 쓰는 편이고요. 모든 주부에게 그렇지만 가정은 창작의 무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질문해 주신 네, 분이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럼 좀 구체감을 들고 답변을 두드려 보신다고 합니다. 네, 아마,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작가님은 캐나다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 계신 네, 분이 좀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시 네, 부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고쳐쓰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 썼던 시랑 지금의 시가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시를 네,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같이 글을 쓰고 첨삭해 주실 수 있는 좀 클래스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는데, 혹시 네. 질문해 주신 분께서 미국에 거주 중이신데 혹시 이런 뭐 시인들의 모임이라던가 문인들의 단체를 혹시 아는 것이 음, 있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데, 미국 달라스나 뭐 이런 특정한 지역에서는 그 문학회 분들의 활동이 왕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는 한인문학회에서도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과 교류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어디에 응모하기 전에 그런데 뜻이 있는 분들끼리 원고를 조금 나누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크게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저는 좀 중요하고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찾아보면 온라인으로 하는, 한국에서 하는 음, 그런 단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반수현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님 소중한 시간 내서 먼 캐나다에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말씀이 또 지혜로운 문학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FAQ랑 Q&A입니다. 먼저 그동안 자주 받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이후에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 중 일부분을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 부문, 중복 응모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으로는 네, 가능합니다. 제해동품 문학상은 시, 단편소설, 수필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에 중복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시 3편, 수필 2편, 소설 1편을 동시에 응모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부문 안에서 정해진 편수 범위를 초과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는 3편 이상 5편 이하, 소설은 과 수필은 각각 1편에서 3편 이내로 제한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코리안 넷에서 접수하실 때 접수는 한 명당 한 번만 가능하므로 여러 부문을 체크하신 후에 한 번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재외동포청 유튜브라던가 접수 안내 페이지에서 영상으로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기발표된 작품을 제출할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쉽지만 기발표작, 수상작 또는 인터넷에 공개된 작품은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작품은 심사 제외 대상이 되며 수상 후 유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자기 표절 또한 불가한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 발표했던 작품을 약간 수정에 재응모하는 경우도 사실상 동일한 콘텐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AI로 쓴 글을 제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AI로 생성한 콘텐츠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공모 요강을 참고하시면 해당 부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 부문 참고하셔서 네, 제출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질문 주십니다. 응모 적용이 애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시는 질문인데 나는 영주권은 없지만 해외에서 오래 살았는데 응모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공모전에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자격을 판단합니다. 성인은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해외 7년 이상 장기 체류자입니다. 이 또는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신 다음에 자격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은 만 7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면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해외에서 5년 이상 체류자입니다. 이 모든 기준은 접수 마감일인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서류 제출 시 체류 또는 시민권과 영주권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질문을 주십니다. 여기에 따른 답은 수상자 전원은 재외동포청장 명의의 정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되며 한국 초청 시상식에 참가하게 됩니다. 초청 비용은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가 재외동포청 기준에 맞춰 지원되며 공식 시상식 외에도 문학 행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전년도 수상자의 경우 방송 인터뷰 및 오디오북 방송, 인천시 협업 전시, 세계 할인의 날 기념식 강연 등 여러 수상 이후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문학계 진출 사례는 설명의 앞부분에 소개드렸던 작가분들의 대표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대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도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작품은 최종 제출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제출 완료로 확인된 이후에는 수정이나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작품의 편수, 파일 형식, 이름 표기 등이 정확한지 꼭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메일로 접수하거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도 가능한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메일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접수를 주시고 있는데요. 이 코리안넷 접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이메일로의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6월 30일 23시 59분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장드리는 부분은 마감 시한에 맞춰 제출하시기보다는 하루에서 한두 시간 정도는 일찍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상식 참석 시 미리 입국하거나 출국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여기에 따른 답은 수상자가 확정되면 수상자분들께 시상식 관련 내용을 별도로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초청 특정은 시상식과 연계 행사 참석을 목적으로 항공권과 여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목적의 방문 비용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상식 전후 2주 이내에 출입 국에 한해서는 항공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실시간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모전 공모 요강에 따르면은 자유 양식으로 시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로 작성한 작품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분이 이제 한 사람이 수필을 2개에서 3개 출품할 수 있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수필은 저희가 한 편에서 3편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모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7년 이상 단기 체류는 중간에 한국을 다녀와도 미국에서 체류가 합쳐서 7년 이상이면 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 미국에서 체류하신 기간을 날짜까지 고려해서 7년 이상이시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시와 시조를 합하여 세 편 괜찮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어로 작성된 경우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는 세 편 이상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합니다. 그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는 휴대폰 전화번호라던가 이메일, 그리고 실시간 Q&A를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들도 이메일로 추가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7회 재해동포 문학상 공모전 사전 설명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응모 자격과 작품 규격, 제출 절차, 수상 혜택 등을 참고하셔서 6월 30일 23시 59분까지 꼭 작품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다시 보기는 재해동포청 유튜브와 공모전 안내 페이지에 주요 내용이 게시될 예정이며 추가 문의는 운영사무국의 이메일, 전화,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서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한글 문학으로 꼽힐 수 있도록 재해동포 문학상이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